안녕하십니까. 세종국토개발 대표 전은성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좀 길게 진행될 거예요. 아마 여러 편으로 나눠 진행될 거고, 좀 내용이 길어가지고, 내용이 길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또 숙지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강의를 다 듣고 나시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부동산 미래는 어떨 것인가, 그리고 왜 지금 세계 경제가 이렇고 왜 일본과 우리나라는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지, 이게 물론 위안부 또는 우리나라가 일본 침략기를 당해서 그런 반일 감정 문제가 아니라, 저랑 이제 전반적인 환율과 금리 여러 가지 수출과 수입에 대한 내용들을 쭉 지금 공부를 하고 나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까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잘 되면 우리나라가 안 되고, 우리나라가 안 되면 일본이 잘 되는 희한한 왜 그런 관계가 돼 있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잘 알 건데, 이런 것들은 그 나라의 부동산 정책과 이런 걸 떠나서 전반적인 환율과 금리, 수출과 수입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들이 굉장히 맞물려 있는 것을 이번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많이 숙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환율과 금리로 보는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인데, 자, 목차를 보면 우선 내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저랑 금리는 뭐고 환율은 뭐고, 또 중간에 이제 채권은 뭔지, 금리가 올라가면 왜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내리면 왜 채권 가격은 오르고, 이런 내용들 한번 기본적인 금융 전반적인 지식들을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왜 그렇게 부동산들이 폭락을 하고 경기 침체가 20년 동안 진행됐는지, 뭘 그렇게 잘못했고 정책을 어떻게 잘못했고, 주변의 국제 정세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조약들이 있어서 일본이 그렇게 잘못했는지, 그렇다면 이런 국제 정세 분위기에 맞춰서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어떨 것이고,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어떤 10년 위기설은 과연 요번에 또다시 이게 적중을 할지, 또는 우리나라가 비켜갈 수 있을지,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쭉 이어갈 거예요. 그래서 좀 내용이 길어질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인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가치로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급도로 성장을 한 것도 아니고 87주 연속 우리가 무역 흑자를 기록했는데 지금 또 잘 안 되고 있죠.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왜 경기는 좋아지지 않은데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는지.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실적 시장이 아닌 유동성 시장의 가격이다. 왜 유동성이 이렇게 부동산 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할 거예요. 따라서 부동산 시장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대출을 쪼이고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환율과 금리, 경제 지식을 알아야지만이 이 가격이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어떤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쭉 공부를 하실 거고요. 자, 경제의 90% 이상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이 돼요. 우리가 앵무새한테 수요와 공급이라는 단어를 가르쳐 주면 경제학자가 한 명 나왔다라는 어떤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수요와 공급이라는 것은 굉장히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금리, 환율, 채권, 글로벌 경제 전반적인 것을 어떤 수요와 공급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이걸 중심으로 놓고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수요와 공급을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시고 이 강의를 계속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우선 보면, 금리는 돈의 값어치예요. 자, 대내적인 의미라고 쓰는데, 금리는 다른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금리는 몇 %이고 미국의 금리는 몇 %이고 일본의 금리는 몇 %이다. 그래서 각자 나라의 돈의 값어치에 대한 대내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는 건데 조금 어렵죠.
그래서 대내적인 의미,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빌렸을 때 지불해야 되는 금리, 지불해야 되는 이자가 어느 정도이다. 자,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결정되는 거지 외국에서 결정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자금 수요자가 자금 공급자에게 자금을 빌린 데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이자 금액 또는 이자율, 이걸 좀 풀어 쓴 얘기예요. 금융시장에서, 돈을 융통하는 시장에서 자금 수요자, 돈을 빌릴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빌린 대가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리라고 하죠. 얼마만큼 이자를 지급하라라고 정하는 숫자 자체가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면은 나는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을 때 생기는 가치 이득이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자가 높으면 돈의 가치가 높은 거죠.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걸 갖고 있으면 더 많은 이득이 생긴다. 그래서 돈의 가치 이득을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금리의 결정은 이렇게 가치 이득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금리가 결정이 돼요. 당연하겠죠. 빌리는 사람이 되게 많으면 갖고 있는 사람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갖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면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가치가 증가를 하겠죠. 그죠? 우리가 뭐 남자가 훨씬 많이 태어나고 여자가 적게 태어났을 경우에는 여자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져서 남자들이 결혼하기 힘들겠죠. 이런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인데, 자, 금리의 결정, 수요와 공급에 의해 금리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내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세계 금융 위기가 저금리의 원인이 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전반적으로 세계 금융 위기가 오면서 되게 위험한 거예요. 이제 금융 위기가 오고 회사들이 되게 위험하다 보니까는 투자를 안 해요.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성장을 안 하죠.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는 돈을 빌렸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돈을 빌렸을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더 낮게 줄게, 좀 제발 돈 좀 빌렸어. 그래서 저금리, 계속 돈을 쓸 사람이 없으면 금리가 점점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한번 위기를 겪고 났더니 회사들이 이제 투자를 기피하게 되고 내실 이제 어떤 돈을 많이 빌려 쓰는 것보다는 이제 돈을 다 갚아버리려고 하죠. 왜냐면은 금융위기가 많이 왔던 이런 이유들이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는 거다 보니까는 이제 돈을 안 빌리는 거죠. 그래서 저성장, 저금리의 원인이 된 게 세계 금융위기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융. 그야말로 자금의 융통, 사전적인 의미인데 자금의 융통이에요. 간접금융은 누가 돈을 빌려줄 사람이 하나의 기관, 은행에다 맡기는 거잖아요. 은행에서 맡기면은 그 은행이 다시 빌려주고 받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간접금융이라고 그러고, 직접금융은 뭐냐면 은행이라는 것이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1대1 바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을 발행하고 돈을 빌리는 것, 이런 것을 직접금융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차용증을 줄 테니까 너 나한테 바로 돈을 빌려줘, 이런 게 직접금융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한테 얼마의 이자를 주면 내가 너한테 돈을 빌릴게, 이 차용증의 개념이죠. 그래서 회사가 차용증을 발행을 하고 돈을 받게 되면 그걸 사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은행이 돈을 융통을 할 때 은행이 이제 우리가 차용증을 발행을 하고 돈을 받죠. 그럴 때 이런 것을 은행 채권이라 그래요. 그리고 나라가 이제 차용증을 발행을 하고 나라가 돈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채라고 하죠. 그래서 누가 쓰느냐에 따라 그 채권에 대한 이름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채권을 발행하고 돈을 빌리는 것, 이런 걸 직접금융이라고 합니다. 이 주식은 조금 다른 개념이죠. 주식은 이자를 주는 개념이 아니라 주식은 좀 공동투자의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식은 좀 지분투자예요. 원금이 보장 안 되고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잘 되면 내가 너한테 많은 배당을 주고 안 되면 너랑 나랑 같이 까지자, 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건 약간 다른 개념이고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준금리는 뭐고, 자, 시장금리는 뭐냐. 기준금리는 이 정책금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게 물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또 인하를 하는 거는 물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물가가 계속 뛰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금리를 올려서 자금을 우리가 흡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금리를 많이 올리면은 사람들이 이자를 많이 갚아야 되니까 소비를 줄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물가가 안정이 되겠죠.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은 우리가 물가가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금리를 낮추면 돈의 가치가 돈이 이제 흔해지는 거고 물건은 그대로인 거죠. 그럼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물가에 대해서 금리를 결정하는 것을 이런 기준금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랑 기준금리는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 상황, 뭐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는데 기준금리를 지금 계속 낮추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을 낮출 필요성이 있더라도 다른 물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계속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그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갈까 봐 부동산에 대한 막대한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장금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권시장에서 의해서 결정이 돼요. 금리는 이것도 수요와 공급이겠죠. 빌릴 사람이 많으면은 시장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빌려줄 사람이 적고 빌릴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은 빌릴 사람이 더 많으면 점점 더 본인이 높은 금리를 줄게라고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근데 빌려주는 사람이 많으면 배짱을 부릴 수가 있잖아요. 야, 제일 낮은 사람이 나를 빌려줘. 자, 이렇게 시장금리는 채권시장, 그러니까는 직접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이게 시장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 즉 시장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 또한 은행금리랑은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앙은행이라고 말을 하는데 중앙은행은 각국에 있는 그 나라의 은행을 상대로 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한국은행이 있고 미국은 FED, 일본 BOJ, 금융기관 이런 것들을 중앙은행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앙은행은 개인이랑 거래를 안 하죠. 한국은행에 적금 든 사람 있습니까? 없죠. 예, 그런 것처럼 한국은행은 은행을 상대로 하는 가장 큰 모은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채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이렇게 계속 공부하는 거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알아야 되는 거고 요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일본이 왜 어떻게 됐는지 앞으로 국제정세는 왜 이렇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과 이렇게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금리야 이런 것들이 부동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다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하는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해요. 헷갈리죠, 그쵸? 헷갈리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처음에 5천만 원짜리를 이자를 이 정도로 준다라고 발행을 했어요. 근데 이건 약간의 프리미엄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면 근데 시장금리가 올라갔어요. 얘는 5%를 주는 채권인데 5천만 원을 빌려주고 5% 이자의 증서를 받았어요. 근데 시장금리가 5%보다 만약에 더 올라가면 얘 5천만 원 이 채권은 시장금리보다 지금 이자를 덜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팔려면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생기겠죠. 시장금리가 얘 이자보다 채권금리보다 더 높으니까는 얘를 팔려면은 얘가 나중에 현재 시장금리대로 원금과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돼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근데 5천만 원을 갖고 있는데 시장금리가 되게 낮았어요. 얘는 그러면은 수요가 엄청 많아지겠죠. 얘를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니까. 그죠? 시장금리가 낮아지면은 얘를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이득이잖아요. 5%보다 낮아졌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채권에 대한 이자는 5%인데 5천만 원에 5% 이자를 붙는데 지금은 5천만 원을 놓으면은 만약에 3%밖에 안 준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은 얘를 사면은 2% 이자를 더
2%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으니까는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 프리미엄이 붙겠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돼요. 이해가십니까? 얘보다 금리가, 얘가 발행했던 금리보다 올라가면 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이 돼서 채권 가격이 내려간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얘보다 낮은 금리가 형성이 되면은 얘는 플러스 프리미엄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프리미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그냥. 이해가십니까? 얘를 갖고 있을 때 프리미엄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가 채권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채권에 대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존재를 하는 거고, 금리가 내리면은 이 채권 자체가 이득이 되는 거니까는 채권 가격이 플러스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고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내리면은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이 내용들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채권까지 봤고요. 자, 이제 환율. 이게 국제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나라랑 일본과 지금 싸우고 있고 미국과 중국과 싸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환율과 가장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리는 대내적인 의미였지만은 환율은 대외적인 돈의 값이에요. 우리나라 돈 대비 외국 돈의 값어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환율입니다. 그래서 환율은 수출 수입에 대한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고, 정치적인 영향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수출과 수입이 당연히 대외적인 정치랑 영향을 많이 받겠죠. 우리나라 수출이 너무 잘 되고 제가 손해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안 좋잖아요. 이런 것들을 풀어가는 모든 것들이 환율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환율을 알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국제 정세랑 현재 우리나라와의 일본과의 관계와 현재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초를, 환율에 대한 기초를 쌓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대외적인 돈의 가격. 자, 외국 돈을 살 때 지불하는 외국 돈의 가치예요. 외국 돈을 살 때 우리가 지불하는 외국 돈의 가치. 그래서 달러 환율은 달러의 가치인데, 원달러 환율이 뭐냐면은 원화 대비 달러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1달러를 사기 위해서 한국 돈을 얼마를 줘야 하는지. 그러니까는 1달러를 사기 위해서 1,000원을 줬는데 1달러를 사기 위해서 지금 1,200원 정도 돼야 되죠. 1,200원 정도를 주면은 달러의 가치가 올라갔다라고 말을 해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갔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다. 1,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1달러를 사기 위해서는 1,000원을 주면은 1달러를 샀었는데, 1달러를 사기 위해서는 한국 돈을 1,200원을 주면 환율이 올라간 거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환율이 하락했다. 환율이 하락한 것은 원화 가치가 강세예요. 환율이 상승했다. 원화가 약세다. 그러니까는 환율이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돈이 약세니까는 1,000원이었던 것을 1,200원을 줘야 돼요. 근데 앞으로 1,200원 됐던 지금 달러가 지금 1,200원이 좀 넘죠. 우리나라 돈이 강세가 되면은 우리나라 돈이 더 센 거니까는 1달러를 사기 위해서는 1,000원으로 내려가요. 그럼 이걸 환율이 하락을 했고 원고고 우리나라 돈이 평가가 절상됐다고 표시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원화의 공급이 부족이고 달러의 공급이 늘어나요. 원화의 공급이 부족이 되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가죠. 가치가 흔해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얘가 귀해지는 거죠. 원화가 귀해지면은 원화가 강세를 띄어요. 원화가 귀해지면, 그리고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은 원화의 공급이 부족하게 되겠죠. 달러의 공급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반대로 원화의 수요가 부족하게 되면은 원화가 약세예요. 원화가 강세, 원화의 공급 부족, 원화의 수요 부족, 수요가 부족이 되면은 원화가 약세를 떼요. 그렇죠? 그러면은 달러의 공급이 떨어져도 환율은 상승하겠죠. 달러가 그러면은 귀해지니까는 우리나라 돈으로 달러를 사기 위해서는
돈을 더 많이 줘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돈을 사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주는 것을 우리나라 돈의 평가절하라 그래요. 이게 수출과 수입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자, 여기에 원인도 다 수요와 공급인데 무역 흑자가 돼요. 무역 흑자가 되면은 달러가 많이 들어오는 거죠. 무역 흑자, 우리나라가 수입 대비 수출이 훨씬 더 많아서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달러가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경제가 성장을 하면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외국 돈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외국 돈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나라에 대한 원화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 거죠.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게 되니까는 경제가 성장을 하면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하니까 원화가 강세를 띠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한국 금리를 인상을 해요. 한국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갖고 있을수록 좋은 거죠. 우리나라 돈을 갖고 있으면은 이자를 많이 준대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죠. 자, 이해 가십니까? 국제사회의 압박. 이게 이제 원인인데 국제사회의 압박, 무역 흑자, 그러니까는 이 결과이고 이게 원인이에요. 이게 결과. 환율이 하락하는 원화가 강세를 띠는 결과. 이거는 원인. 그래서 국제사회 압박은 뭐냐면 평가를 절상하라는 거예요. 환율을 원화를 강세를 띠게 하는 거죠. 환율을 낮추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 우리나라 돈이 1,000원일 때 달러가 1달러일 때가 있고 우리나라 돈이 1,200원일 때 자, 1달러일 때가 있어요. 1달러일 때가 있는데 자, 우리나라 돈이 1,200원이면은 이게 지금 환율이 어떻게 된 거예요? 환율이 상승을 한 거죠. 우리나라 돈이 1,000원일 때 1달러를 주고 사면은 1,000원일 때 우리나라 돈을 더 적게 주고도 1달러를 주고 산 것은 환율이 하락을 했고 1,200원에서 1,000원으로 하락을 했고 달러는 가만히 있고 환율은 하락을 했고 우리나라 돈은 강세를 띠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나라 돈을 1,200원을 주고 1달러를 사야 되는데 1,000원만 주고 1달러를 샀어요. 우리나라 돈이 더 세지니까 1,000원만 주고 1달러를 사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우리나라 돈이 약세예요. 우리나라 돈이 약세면은 우리나라 돈을 더 많이 주고 달러를 사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평가절하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돈이 평가절상이 됐어요. 우리나라 돈이 평가절상이 되면은 환율이 하락을 해요. 환율이 하락을 하면은 원고, 평가절상이 됐죠. 자, 이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제 다 이해 가십니까? 요런 것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에요. 저도 경제학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아마 저도 헷갈리고 제가 헷갈리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우리나라 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경우에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돈 1달러만 주면은 우리나라 거를 1,200원어치 살 수가 있죠. 그죠? 우리나라 거를 1,200원어치 살 수가 있어요. 1,200원어치. 근데 요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거를 1달러를 주면 1,000원어치밖에 못 사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선 손해죠. 1달러를 주고 우리나라 거를 1,200원어치 가져왔는데 우리나라 돈이 원화가 강세를 떼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거를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1달러를 주면은 1,000원어치밖에 못 사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헷갈렸던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헷갈렸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이 1,000원어치 그리고 1,200원어치를 사와요. 그래서 1달러로 사오는데 자 쉽게 봅시다. 1,000원이라고 하지 말고 쉽게 이 볼펜이라고 할까요? 볼펜을 10개밖에 못 사요. 10개. 그리고 1달러를 주면 12개를 사와요. 자, 이게 뭐예요? 1,200원에서 1,000원으로 된 것이 평가절상되는 거죠. 평가절상되면은 평가절상을 하라고 국제사회에서 압박을 하는 거죠. 그쵸? 원인, 이렇게 되는 원인, 평가절상이 되는 원인,
평가 절상을 시켜라. 국제사회에서 압박을 한다. 그러면은 1달러를 주면은 우리나라 볼펜을 10개밖에 못 사요. 미국에서는. 근데 평가 절하가 되면 12개를 사올 수가 있어요. 미국 개인 입장에서는 12개를 사올 수 있는 게 이득이죠. 근데 12개를 사오다 갑자기 평가 절상이 되면 10개밖에 못 사오니까 미국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미국 사람들이. 안 사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수출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무역 흑자가 보니까는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니네 왜 우리나라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가? 우리는 관세 엄청 올릴 거야. 예? 무역 전쟁 하는 게 지금 다 그런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10개밖에 못 사오게 되면 수입을 안 하게 되겠죠. 수입을 안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압박이에요. 수출이 너무 잘 되니까 니네 돈 절상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무역 흑자가 많으니까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게 위안화 절상을 해.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이 많이 못 살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이 얘기입니다. 10개밖에 못 사게 만드는 거예요. 12개를 미국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을 10개밖에 못 사게 하는 게 상대 나라의 상대 나라 돈의 평가를 절상시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이해 가셔야 됩니다, 이거. 자, 그래서 원인을 보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원인을 보면 무역 적자가 납니다. 무역 적자가 나면 달러가 적게 들어오는 거죠. 우리나라가 달러를 사는데 우리나라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되죠. 반대의 경우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되잖아요.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되면은 우리나라 돈이 쫄리는 거죠. 우리나라 돈이 쫄리는 게 원화 약세예요. 원화 약세. 그래서 평가 절하. 원화 약세는 평가가 절하된 거죠. 외국 자본이 많이 나가요. 많이 유출이 돼요. 그러면 달러를 갖고 나가는 거죠. 달러를 갖고 나가게 되면은 또 달러가 부족하게 되고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고 우리나라 돈은 많아지고 달러는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또 원화가 약세가 되고 우리나라 돈으로 달러를 살려면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죠. 미국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달러를 갖고 있을 때 훨씬 더 이득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달러 가치가 많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평가가 절하된 거죠. 근데 아까 반대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 사람들이 1달러를 갖고 우리나라 돈으로 1,200원, 12개를 사갈 수 있는 평가 절하를 되면 수출이 잘 되겠죠. 평가 절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달러에서 1,000원이었는데 1,200원으로 늘어났어요. 1달러로 10개를 살 수 있었는데 평가가 절하가 되면 미국 사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12개를 살 수가 있죠. 근데 이걸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평가 절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말을 합니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 으름장을 놓는 거죠. 이 모든 대외적인 부분들, 수출과 수입에 대한 관계들은 환율이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운 내용인데 앞으로 국제 정세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 미중 무역 전쟁,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 다 궁금하시잖아요. 궁금하신데 이거를 모르면은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 공부하고 그 다음부터 또 이제 이 대외적인 부분들을 저랑 또 같이 공부를 계속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금 금리, 환율, 채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원인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이어서 보시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내용이고, 우리나라 정책에 부동산이 오르네, 수요와 공급의 시장이나 이런 약간 여러분들 고급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저랑 공부하는 것은, 앞으로 공부할 것은 하수들의 약간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좀 고수들의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고수로 가는 부동산 공부를 저랑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 이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환율편은 여기서 마치고요. 계속 또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편으로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계속 시청해 주십시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